지은아, 남은 거 싸가. 집에서 먹으면 좋잖아.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유리가 포장 봉지를 건네는 순간 주변 동창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지은에게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말없이 냉장고에 음식을 넣었고 시어머니는 그 떨리는 손을 지켜봤어요. 며칠 뒤 67세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박지은은 낡은 옷장 문을 열고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몇 년 전 입던 재킷 몇 벌이 구겨진 채 걸려 있었어요. 지은은 그중 가장 상태가 나은 베이지색 재킷을 꺼내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소매 끝이 살짝 해져 있었고 단추 하나가 색이 바래 있었어요. 지은은 재킷을 걸친 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 고명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은아, 차 한 잔 마시고 가거라. 지은은 재킷을 벗어 침대 위에 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명희는 따뜻한 차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지은을 바라봤어요. 오늘 동창 모임 간다며? 오랜만에 친구들 보는 거니까 편하게 다녀와. 지은은 차를 받아들고 작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명희는 지은의 재킷을 보며 입을 열었어요. 옷이 좀 낡았네. 새로 사 입지 그랬어.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명희는 지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지은은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지은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중학교 동창 단체 채팅방에 새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오유리가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다들 늦지 마. 강남 레스토랑이니까 복장 신경 써. 지은은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내렸어요. 채팅방 위쪽으로는 지난 몇 달간의 대화 내용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리가 올린 명품 가방 사진, 해외여행 인증샷, 새로 이사한 아파트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러워하는 댓글과 이모티콘을 달았지만 지은은 읽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고 차를 다시 들었어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사이 좋아?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명희는 지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좀 어색해서요. 명희는 더 묻지 않고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힘들면 일찍 들어와도 돼. 무리하지 마. 지은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지은은 방으로 돌아가 다시 재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고치고 머리를 빗으며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나가자 명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지은이 인사했어요. 명희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제일 예뻐. 자신감 갖고 다녀와. 지은은 명희의 손을 꼭 쥐고 문을 나섰습니다. 지은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중학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지은은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유리는 늘 지은 옆자리에 앉아 시험 문제를 물어보곤 했어요. 졸업 앨범 사진 속에서 지은과 유리는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유리는 대기업 임원과 결혼해 강남에 집을 장만했고 SNS에는 늘 화려한 일상을 올렸습니다. 지은은 중견기업 과장과 결혼해 신림동 전세집에 살게 됐어요. 지난해 모임에서 유리는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희 남편 연봉 얼마야? 지은은 얼버무렸고 유리는 웃으며 자신의 남편 연봉을 자랑했어요. 그날 이후 지은은 모임에 자주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창밖에서 시선을 거뒀어요. 강남역에 도착해 레스토랑까지 걸어가는 동안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입구가 보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인테리어와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지은은 재킷깃을 여며 쥐고 숨을 고르며 서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초대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어깨를 펴려 애썼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냉방 바람이 얼굴에 닿았고 지은은 그 바람을 맞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중앙에서는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액세서리와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오유리는 지은을 발견하자마자 옆에 있던 친구의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유리의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다가 다시 옆 친구에게 돌아갔고 친구는 유리의 눈짓을 받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지은은 테이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자신의 이름표가 놓인 자리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 어디에도 지은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서빙 테이블 옆에 세워진 보조의자를 발견하고 조용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의자를 꺼내 테이블 가장자리 중심에서 가장 먼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는 옆 친구에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부장 승진했거든. 회사에서 인정받으니까 집도 평수 넓히려고 알아보는 중이야. 친구가 박수를 치며 대답했어요. 대단하다. 요즘 부장 자리 얻기 힘든데.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지은 쪽으로 슬쩍 돌렸습니다. 지은이네는 아직 과장이지? 집은 어디 살아? 지은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신림동이야. 전세로 살아. 유리는 짧게 웃으며 다른 친구를 보았습니다. 신림동도 괜찮지. 요즘은 거기도 비싸다며? 친구들의 시선이 잠시 지은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유리에게 돌아갔어요. 지은은 테이블 위 물컵을 집어들고 입술을 적셨습니다. 메뉴가 나오자 유리는 화려한 요리 사진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주문을 시작했어요. 우리 오늘 제대로 먹자. 랍스터 2마리, 스테이크 4인분. 주문이 끝나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접시마다 정성스럽게 담긴 요리들이 테이블 중앙에 놓였어요. 유리는 서버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혹시 남은 음식 포장 가능해요? 서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포장 용기 가져다 드릴게요. 유리는 지은을 보며 웃었습니다. 지은아, 남은 거 싸가. 집에서 먹으면 좋잖아. 지은은 서버가 가져온 빈 상자와 봉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 친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지은은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내리고 손가락으로 봉지 가장자리를 만졌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은이 옷 봤어? 몇 년 전 거 아냐? 다른 목소리가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살림이 빠듯한가 봐. 남편 월급이 얼마나 되길래. 첫 번째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어요. 그래도 모임에 나올 거면 좀 신경 쓰지. 우리 체면도 있는데. 지은은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고 문을 밀어야 할지 돌아서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안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지은은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2명의 동창이 나왔어요. 그들은 지은을 보자 짧게 인사하며 지나갔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어요. 모임이 끝나고 지은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리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단체 사진을 찍자며 사람들을 모았어요. 자, 다 같이 모여. 사진 찍자. 친구들이 중앙에 모여 서로 어깨를 감싸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지은은 가장자리에 서서 조용히 자세를 맞췄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몇 차례 울렸고 유리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좋다. 단체 채팅방에 올릴게.
지은은 인사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사진이 올라왔다는 알림이었어요. 지은은 화면을 열고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중앙에 모인 친구들은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지만 지은이 서 있던 가장자리 부분은 잘려 있었어요. 지은은 손가락으로 사진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자신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도 자체가 중심 인물들만 담도록 잡혀 있었어요. 지은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남은 음식이 담긴 봉지를 손에 꽉 쥐고 지하철 계단을 올랐어요. 봉지가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레스토랑 테이블의 장면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어요. 유리의 웃음소리, 친구들의 시선, 화장실 안에서 들린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지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빨리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명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희는 지은의 얼굴을 보지 않고 어깨선과 걸음걸이를 조용히 관찰했어요. 지은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구부정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녀왔습니다.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 들어와. 친구들 잘 만났어? 지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명희는 더 묻지 않았어요. 지은은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남은 음식이 담긴 봉지를 꺼내 용기에 옮겨 담았어요. 지은의 손이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였고 용기 뚜껑을 닫을 때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명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당장 묻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지은이 냉장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자 명희는 부엌 창문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지은은 밥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명희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어제 모임 어땠어? 지은은 숟가락으로 밥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친구들 얼굴 보고 왔어요. 명희는 지은의 목소리 높낮이를 귀에 깊게 들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고 문장 끝이 흐려졌습니다. 지은은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그릇에 내려놓았어요. 명희는 지은의 숟가락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밥을 뜨는 속도가 느렸고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명희는 더 묻지 않고 자신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삼켰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은은 손을 닦지 않고 화면만 흘끗 봤어요. 단체 채팅방에서 사진이 추가로 올라왔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열지 않고 다시 설거지를 이어갔어요. 휴대폰이 또 진동했고 알림이 계속 쌓였습니다. 지은은 설거지를 끝내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보지 않은 채 설정 메뉴로 들어가 진동을 껐습니다. 주방 서랍을 열고 휴대폰을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서랍을 닫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명희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점심시간 무렵 지은은 서랍을 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쌓인 알림을 확인했어요. 단체 채팅방에 유리가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는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지은은 채팅방을 열고 사진들을 하나씩 넘겼어요. 어제 찍은 단체 사진이었지만 각도가 다르게 편집된 버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지은의 얼굴은 다른 사람 어깨에 가려져 반만 보였어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지은의 모습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는 지은이 서 있던 자리 자체가 잘려나갔어요. 지은은 사진을 확대하려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채팅방 아래쪽을 보니 다른 친구들의 반응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은은 휴대폰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은은 서랍을 열고 화면을 확인했어요. 유리가 새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예약 화면과 함께
다음 달 제 생일 파티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메시지 아래에 지은의 이름이 태그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내렸어요. 답장을 쓰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다시 채팅방으로 돌아가 읽음 표시만 남기고 나왔어요. 몇 분 뒤 유리가 추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지은아, 꼭 와야 한다.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고 휴대폰을 서랍에 도로 넣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은은 장을 보러 마트로 나갔어요. 카트를 밀며 식재료 코너를 지나쳤습니다. 선물 코너 앞을 지날 때 지은은 걸음을 멈췄어요. 유리의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화장품 세트와 향수 상자들을 바라봤어요. 가격표를 확인하니 10만 원이 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은은 카트를 다시 밀며 선물 코너를 벗어났어요. 식재료 코너로 돌아가 양파와 감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어요. 가장자리 보조의자, 남은 음식 포장 봉지, 잘린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은 카트를 밀며 계산대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국그릇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명희도 식탁에 합류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고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명희는 지은의 어깨를 힐끗 봤습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더 구부정했고 고개가 숙여져 있었어요. 지은은 반찬을 집으려다가 손을 멈추고 밥만 떴습니다. 명희는 질문을 삼키고 그릇을 치웠어요. 설거지는 내가 할게. 지은이 너 쉬어. 지은은 고개를 들어 명희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명희는 손을 저으며 일어섰어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한다. 지은은 자리에 앉은 채 명희가 그릇을 나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명희는 부엌으로 가며 지은의 손이 식탁 위에서 떨리는 걸 확인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유리가 다시 메시지를 올렸어요. 생일 파티 준비 사진들이었습니다. 풍선 장식, 케이크 시안, 고급 레스토랑 메뉴 캡처가 차례로 올라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하트 이모티콘과 박수 이모티콘으로 반응했습니다. 기대된다, 예쁘다, 완전 럭셔리라는 짧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지은은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내렸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채팅방을 나와 휴대폰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명희는 거실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지은을 관찰했어요. 지은은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방 안불빛은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명희는 밤 11시가 넘어도 지은의 방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걸 확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의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습니다. 명희는 지은의 표정 변화를 기록하듯 눈여겨봤어요. 밝게 웃던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했어요. 지은이 예전만큼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요즘 휴대폰 안 봐? 남편이 한번 물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로 볼 게 없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모임날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테이블 중앙에 모인 친구들, 가장자리 보조의자, 포장 봉지를 받아들던 순간 화장실 앞에서 들은 목소리들이 반복적으로 재생됐습니다. 지은은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채팅방을 열고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잘린 사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흐릿하게 처리된 얼굴만 보였습니다. 유리가 태그한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지은아, 꼭 와야 한다. 지은은 휴대폰을 끄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숨이 나왔고 그 한숨은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명희는 복도에서 지은의 방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일 모임을 열흘 앞둔 오후 지은은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중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단체 채팅방에 새 메시지가 올라왔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열고 채팅방에 들어갔어요. 유리가 올린 사진이 보였습니다. 투자 제안서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 사진이었어요. 지은은 사진을 크게 해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유리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이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내용이 그림과 함께 나와 있었어요. 1년에 돈이 30%나 늘어난다고 적혀 있었고 앞으로 3년 동안 매출이 2배가 된다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림은 계속 위로 올라가는 선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지은은 화면을 내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채팅방에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얼마부터 투자할 수 있어? 다른 동창이 이어서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이렇게 돈이 불어나? 유리는 곧바로 긴 답변을 올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출이 계속 올랐어. 거래하는 회사들도 여러 곳이고 안정적이야. 1,000만 원부터 가능해. 관심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줄게. 동창들은 관심을 보이며 더 물었어요. 어느 회사랑 거래해? 이익금은 언제 받아? 유리는 하나씩 답하며 투자하라고 권했습니다. 지은은 댓글들을 읽고 채팅방을 나왔어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부엌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동료한테 들었는데 내 동창 남편이 공장한다며?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씻었어요. 응, 그런가 봐. 남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투자 이야기도 돌리던데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익이 꽤 높다고 하더라. 지은은 손을 멈추지 않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시선을 싱크대 아래로 내렸어요.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알아볼까? 여유 있으면 투자해보는 것도.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은의 등을 보며 잠시 기다렸지만 대답을 듣지 못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그 시각 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지역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넘기다가 한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역 중소공장 돈 부족으로 어려움, 물건 납품도 늦어져. 명희는 기사를 눌러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본문에 공장 이름이 나왔어요. 명희는 그 이름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동창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 이름이었어요. 명희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아래쪽에 돈이 부족해서 은행빚 갚는 것도 미뤘다라는 내용이 보였어요. 명희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를 뒤지며 옛 동료의 이름을 찾았어요. 다음 날 오전 명희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는 후배에게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저 명희예요.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명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혹시 요즘 작은 공장들 은행 빚 갚는 거 어떤지 알아? 후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요즘 갚는 날짜 미루는 곳이 많아요. 특정 공장 이름 있으세요? 명희는 공장 이름을 말했어요. 후배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공장이요? 최근 몇 번 은행 빚 갚는 걸 미뤘어요. 거래하는 회사들한테 물건 주는 날짜도 문제 생겼다고 들었고요. 명희는 메모지를 꺼내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공식 서류는 어려우시죠? 후배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건 어렵지만 업계에서 급하게 돈 구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희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회계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지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명희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 지인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잘 지내죠?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명희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요즘 작은 회사들 돈 사정 볼 때 위험한 신호 같은 거 있잖아. 참고할 만한 자료 있을까? 지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공식 자료는 아니지만 자주 나타나는 위험 신호 정리한 문서는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명희는 이메일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명희는 태블릿을 켜고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에는 작은 회사들이 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은행 빚 갚는 걸 미루기, 물건 주는 날짜 늦추기, 직원 월급 못 주기, 급하게 돈 구하려고 하기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희는 메모지에 적어둔 내용과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은행 후배가 말한 내용과 문서의 위험 신호가 여러 곳에서 똑같았습니다. 명희는 형광펜으로 같은 항목들을 표시했어요. 은행 빚 갚기 미루기, 물건 주는 날짜 문제, 급하게 돈 구하기가 모두 표시됐습니다. 명희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동창 모임이 그냥 친구들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돈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알게 됐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은이 방으로 들어가려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명희가 거실에서 지은을 불렀어요. 지은아, 잠깐 이리 와봐. 지은은 걸음을 멈추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명희는 소파에 앉으며 지은에게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앉아. 지은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명희가 물었어요. 요즘 동창들이랑 연락 많이 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좀 와요. 명희는 지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들 나눠? 편하게 말해봐.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생일 파티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은은 말을 멈췄어요. 명희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지은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투자 이야기도 있어요. 친구 남편이 공장 운영하는데 투자하면 돈이 많이 불어난다고.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 대답했어요. 몇몇 친구들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도 알아보자고 했고요. 명희는 지은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그 친구들이 너한테 잘해줘?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지은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번 모임 때도 제자리가 없었어요. 보조의자에 앉았고 사진에서도 제가 잘렸어요. 화장실에서 친구들이 제 옷 얘기하고 우리 집 살림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요. 명희는 지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모임에 계속 나가려고 해? 지은이 대답했어요. 유리가 꼭 오라고 했어요. 안 가면 더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요. 명희는 지은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지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투자 이야기도 계속 나와요. 친구들이 돈 얘기하고 얼마나 불어나는지 물어보고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희는 지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투자 때문에 돈 잃을 위험이 동시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명희는 당장 화내거나 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투자 이야기는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급하게 결정하지 마.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희는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모임은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도 돼. 억지로 맞출 필요 없어. 지은은 명희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희는 지은을 방으로 보내고 다시 거실에 앉았어요. 태블릿을 켜고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입던 편한 집안옷 대신 안쪽 깊숙이 걸려있던 정장을 꺼냈어요. 검은색 재킷과 바지가 비닐 커버에 쌓여 있었습니다. 명희는 비닐을 벗기고 정장을 침대 위에 펼쳐 놓았어요. 다리 밑판을 꺼내 펼치고
다리미에 물을 채웠습니다. 재킷 소매부터 조심스럽게 다림질을 시작했어요. 주름이 펴지며 옷감에 윤기가 돌았습니다. 명희는 바지까지 다림질을 마치고 옷걸이에 걸었어요. 서랍을 열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하고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은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명희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지은은 정장 차림의 명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명희는 가방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개인 일정 좀 있어. 점심 전에 돌아올게. 지은이 다시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명희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오래된 친구 만나는 거야. 명희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지은은 명희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명희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회계이라는 회사가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건물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 회사 입구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접수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명희 부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김 이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쪽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김 이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명희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잘 지내.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김 이사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명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요즘 작은 회사들 돈 사정이 안 좋아지는 추세예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자료 준비했어요. 화면에는 그래프와 표가 나타났어요. 김 이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회사들이 보이는 흐름이 있어요. 처음엔 은행 빚 갚는 걸 한두 번 미루고 그 다음엔 거래하는 회사들한테 물건 주는 날짜가 늦어지죠. 직원 월급도 밀리기 시작하고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김 이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러다가 급하게 돈을 구하려고 투자를 받으려고 해요. 이익이 높다고 광고하면서요. 특정 회사 이름은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패턴을 보이는 곳들이 요즘 몇 군데 있어요. 김 이사는 자료를 출력해 명희에게 건넸습니다. 명희는 자료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회사를 나온 명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냈어요. 은행 후배에게 들은 내용을 적어둔 메모지와 김 이사가 준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은행 빚 갚기 미루기, 물건 주는 날짜 늦추기, 급하게 투자 받기가 모두 일치했어요. 명희는 형광펜으로 같은 부분을 표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 남편 공장이 이미 여러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명희는 자료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정장을 벗고 평소 입던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 식탁에 자료들을 펼쳐 놓았어요.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봐. 지은이 부엌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명희는 자료들을 지은 앞에 놓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나 너한테 말 안 했는데 예전에 큰 회사에서 일했어. 백송전자라고 하니? 거기서 부사장까지 했어. 지은은 눈을 크게 뜨고 명희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저는 몰랐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조용히 지냈으니까. 근데 그때 인연들이 아직 남아있어. 은행이나 회계일하는 사람들이랑 연락하고 지내거든. 지은은 명희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명희는 자료를 가리키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동창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 말이야. 내가 알아봤는데 위험해. 은행 빚도 제때 못 갚고 거래하는 회사들한테 물건도 제때 못 주고 있어. 지금 급하게 돈을 구하려고 투자 받으려는 거야. 지은은 자료를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그럼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돈 잃을 가능성이 높아.
내 친구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지은은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명희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생일 모임 가야 해. 나도 같이 갈게. 친구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막기 위해서야. 지은은 명희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옷장에서 정장을 다시 꺼냈어요. 거울 앞에서 입어보니 허리 부분이 조금 헐렁했습니다. 명희는 정장을 가지고 동네 수선집으로 향했어요. 허리 좀 줄여주세요. 수선집 주인이 줄자로 재며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에 찾으러 오세요. 명희는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꺼냈어요. 가방 모서리에 달린 금속 장식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천과 광택제를 가져와 금속 장식을 닦기 시작했어요. 녹이 벗겨지고 금속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가방을 말끔히 닦아 옷장에 넣어두었어요. 지은은 마트 선물 코너에 섰습니다. 유리의 생일 선물을 고르고 있었어요. 화장품 세트와 비싼 향수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꽃집 코너로 걸어가 조용하고 단정한 꽃다발을 골랐어요. 하얀 장미와 연한 분홍색 꽃들로 구성된 다발이었습니다. 지은은 꽃다발을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꽃다발을 놓고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행동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집안에서는 명희가 모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력을 펼쳐놓고 모임 날짜를 표시했어요. 휴대폰으로 레스토랑 위치를 검색하고 집에서 출발해 도착하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노트에 이동 시간과 준비물을 적었어요. 명희는 과거 회사 다닐 때처럼 꼼꼼하게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지은은 거실에서 명희가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명희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 나서는지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보호하려는 마음, 친구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모임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희는 수선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지은도 준비를 마치고 꽃다발을 들고 나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명희가 말했어요. 준비됐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희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지은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현관을 나섰어요. 명희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시선이 앞을 똑바로 향했어요. 지은은 명희의 옆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레스토랑 자동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화려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크림이 가득한 고급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포장된 선물 상자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풍선 장식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테이블에는 꽃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는 입구 쪽을 바라보다가 지은과 명희를 발견했어요. 유리의 눈이 커졌고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표정을 수습하려는 듯 고개를 돌려 다른 친구들을 보았어요. 지은은 명희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며 유리에게 인사했습니다. 유리야, 생일 축하해. 어머니랑 같이 왔어. 유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고마워. 어서 들어와. 서버가 다가와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명희는 테이블 중심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앉을게요. 서버가 의자를 빼주자 명희는 자연스럽게 중심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도 명희 옆에 앉았어요. 주변 동창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자세를 고쳐 앉으며 명희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명희는 가방을 의자 옆에 놓고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지은은 꽃다발을 유리에게 건넸어요. 선물이야. 받아. 유리는 꽃다발을 받으며 짧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메뉴가 나오고 주문이 시작됐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오고 식사가 시작되자 유리가 입을 열었어요. 다들 알다시피 우리 남편이 공장 운영하잖아. 요즘 정말 잘 되고 있어. 최근에 큰 회사들이랑 계약도 여러 건 체결했고,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어느 회사랑 계약했어? 유리는 회사 이름 몇 개를 나열했어요. 앞으로 더 성장할 거야. 투자한 친구들은 걱정 안 해도 돼. 몇몇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미 투자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명희는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지은이 시어머니 고명희입니다. 예전에 백성전자에서 부사장으로 일했어요. 은퇴한 지는 좀 됐지만 아직도 업계 사람들이랑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동창들이 명희를 주목했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명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요즘 작은 회사들 돈 사정이 안 좋아지는 추세예요.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못 갚는 곳들이 늘고 있고 거래하는 회사들한테 물건도 제때 못 주는 곳들이 있어요. 매출은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손에 쥔 돈은 부족한 경우가 많죠. 동창들은 명희의 말을 듣느라 집중했습니다. 명희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일부 공장들은 돈이 부족한 걸 숨기려고 급하게 투자를 받으려고 해요. 이익이 높다고 광고하면서요.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제안을 받으면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명희는 메모지를 보며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첫째,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고 있는지. 둘째, 거래하는 회사들한테 물건을 제때 주고 있는지. 셋째, 직원들 월급을 밀리지 않고 주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해요.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희의 말을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유리는 손을 턱에 가져다 대며 표정을 감췄습니다. 명희는 메모지를 내려놓고 이어서 말했어요. 법적인 문제나 공식 서류를 제가 보여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은행들이 특정 지역 공장들에 대해 돈 빌려주는 걸 더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동창들은 서로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한 동창이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해당 회사 신용 등급을 물어보거나 거래하는 회사들에 직접 연락해서 물건을 제때 받고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이미 투자한 동창 몇 명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한 동창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벌써 500만 원 보냈는데. 다른 동창이 대답했어요. 나도 1000만 원 보냈어. 어떡하지? 테이블 분위기가 빠르게 변했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긴장된 표정들만 남았어요. 유리는 의자 팔걸이를 손으로 잡으며 조그맣게 움직였습니다. 말을 이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은은 테이블 중앙에 앉아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자신은 가장자리 보조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사진에서도 잘려나갔고 친구들의 시선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명희가 옆에 앉아 친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하고 있었고 친구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위치에 놓여 있음을 느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동창 몇 명이 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동창이 물었어요. 저 이미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명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필요하면 변호사랑도 상담하고요.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해요. 다른 동창이 물었어요. 회사 신용 등급은 어디서 확인해요? 명희가 설명했습니다. 은행이나 신용평가 회사에 문의하면 돼요. 회사 이름만 알면 확인할 수 있어요. 동창들은 명희의 말을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는 테이블 가장자리로 조용히 물러나 있었어요. 주변의 질문 흐름에서 자신이 더 이상 중심 인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은 유리가 아니라 명희에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유리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일 모임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휴대폰에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단체 채팅방이 아니라 개별 메시지였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유리가 보낸 긴 메시지였습니다. 지은아, 내 시어머니가 우리 공장에 대해 말한 건 너무 과장된 거야. 지금 상황은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고 공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은행 빚도 정상적으로 갚고 있고 거래처랑도 문제 없어. 친구들한테 오해 풀어줘. 지은은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내렸어요. 다른 동창들에게도 같은 메시지가 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동창들은 유리의 메시지를 받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동창은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다른 동창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투자금 회수 방법을 물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조용했지만 개별적으로 동창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유리의 말을 믿고 싶어 했고 몇몇은 명희의 말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저녁 무렵 지은의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지은을 불렀어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지은은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소문 들었어. 내 동창 남편들 사이에서 내 이름이 오르내린다고 하더라. 무슨 일이야? 지은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지난주에 동창 생일 모임 갔잖아. 어머니랑 같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이후로 뭐가 있었어?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유리가 보낸 메시지를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유리가 이런 메시지 보냈어. 어머니가 모임에서 유리 남편 공장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거든.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아. 남편은 메시지를 읽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말하기 힘들었어. 모임 가면 항상 무시당하고 사진에서도 잘리고 그냥 참았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네.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지은을 바라봤어요. 근데 투자 이야기는 정말 위험한 거야? 어머니가 확인하신 거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은행이랑 회계일하는 분들한테 다 알아보셨어. 공장이 돈 부족해서 은행 빚도 제때 못 갚고 있대. 남편은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칠 뒤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발신자 이름을 보고 손이 멈췄어요. 유리 남편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첫 줄을 읽기 시작했어요. 귀하의 시어머니 고명혜 씨의 발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소지가 있습니다. 지은은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하고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명희가 부엌에서 나와 지은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거. 명희는 편지를 집어들고 차분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다 읽은 뒤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걱정하지 마. 이건 예상했던 거야. 명희는 서재로 가서 지난번에 정리해둔 자료들을 꺼내왔습니다. 은행 후배에게 들은 내용 메모, 회계회사에서 받은 자료, 신문 기사 출력물들이 파일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명희는 파일을 펼치고 내용을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가 말한 건 다 사실이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사실 확인 중심으로 준비할 거야. 지은은 명희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같은 시각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게시물 제목은 지역 공장 세무조사 들어간다는 소문이었어요.
본문에는 유리 남편 공장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고 세무서에서 조사 일정을 잡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게시물에는 공장 직원들 퇴사한다는데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사무직 직원 몇 명이 월급을 제때 못 받아서 그만뒀다는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시물 댓글에는 공장 상황을 걱정하는 내용들이 달렸어요. 명희는 태블릿으로 커뮤니티를 확인하며 게시물들을 캡처했습니다. 밤이 되자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이 법적 문제에 휘말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모임에 가지 말았어야 했나? 어머니가 나서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지은은 이불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명희는 지은의 방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들어가도 돼? 지은이 대답했어요. 네, 들어오세요. 명희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잠 안 와?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희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친구들이 피해보는 걸 막고 싶었어. 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명희는 지은의 방에서 한참 동안 함께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남편은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장 관련 정보를 더 알아봤습니다. 동료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를 검색했어요. 명희가 준 자료와 비교하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명희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본 것도 어머니 말씀이랑 같아요. 공장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남편은 동창 남편 몇 명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투자 이야기 들으셨어요? 확인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사실 확인을 도우며 상황을 정리해 나갔어요. 명희는 결국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해 변호사를 소개받았어요. 제가 모임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될까요? 지인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상담받아 보세요. 좋은 변호사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며칠 뒤 명희는 법률사무소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상담 날짜가 잡히자 명희는 자료처를 다시 정리했어요. 은행 정보, 회계 자료, 신문 기사,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화면을 모두 파일에 넣었습니다. 상담 당일 명희는 정장을 입고 자료처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지은이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명희는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명희는 변호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자료처를 펼쳐놓고 하나씩 설명했어요. 제가 모임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보면 특정 회사를 직접 지목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작은 회사들이 돈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일반적으로 설명하신 거죠. 금융 환경 변화와 위험한 투자 패턴을 알려주신 겁니다. 명희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거짓 사실을 퍼뜨려야 해요. 근데 부사장님 말씀은 사실에 근거한 거잖아요. 은행 빚 갚는 건 미루고 세무조사 가능성도 기사에 나왔고 이건 허위 사실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제보에 가까워요. 변호사는 자료처를 넘기며 신문 기사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공장이 돈 부족으로 어려움 겪는다는 기사도 있고 온라인에도 직원들 퇴사 이야기가 올라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사장님이 투자 위험을 알려주신 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친구들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죠.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대응할 건 없을까요?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내용 증명에 답장 보내셔야 해요. 제가 답변서 작성 도와드릴게요.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거였다고 정리하면 돼요. 명희는 변호사와 함께 답변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투자 피해를 본 동창 몇 명이 명희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동창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부사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거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투자한 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명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공장 신용 상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투자 계약서 있으면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보시고요. 동창이 다시 물었어요. 확인해야 할 자료가 뭐가 있어요? 명희는 메모지를 꺼내 항목을 불러줬습니다. 은행 빚상환 내역, 거래처 납품 일정, 직원 월급 지급 여부. 이 세 가지 확인하시면 돼요. 동창은 메모하며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명희는 감정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전달했습니다. 점차 동창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의 해명 메시지보다 명희가 제시한 사실 확인 방법을 더 신뢰하게 됐어요. 한 동창은 은행에 가서 공장 신용 등급을 물어봤고 결과가 좋지 않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다른 동창은 공장 거래처에 직접 연락해 물건을 제때 받고 있는지 물었는데 납품이 몇 번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창들은 서로 확인한 내용을 공유하며 유리 남편이 투자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은행에 정식으로 문의하는 절차를 밟았어요. 유리는 단체 채팅방에 계속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오해야. 공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읽음 표시만 남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개별 메시지로도 해명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무시당했어요. 채팅방에서 유리를 두둔하는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유리는 혼자 메시지를 보내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흐름은 이미 바뀐 뒤였어요. 지은은 동창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몇은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몇몇은 명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모든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 친구들에게만 짧게 답장했고 나머지는 읽기만 하고 넘겼어요. 지은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어. 나한테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면 돼.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지은 이름이 오르내리는 소문을 듣고 직접 나섰습니다. 동창 남편 몇 명에게 연락해 상황을 정리해 설명했어요. 제 아내 시어머니가 친구들 보호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공장이 실제로 위험하다는 거 확인됐어요. 남편은 사실을 정정하며 아내가 더 이상 소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지은에게도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정리했어. 이제 소문 안 퍼질 거야. 지은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명희는 지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일상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오늘 산책 갈까?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시장 가서 장 보자. 명희와 지은은 시장을 돌며 채소를 고르고 생선을 샀어요. 지은은 명희와 시간을 보내며 점차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만 받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지은은 자신이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했어요. 투자 피해를 본 동창 중 한 명은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뒤 공장 측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소송 서류가 작성되고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유리는 이 소식을 듣고 당황했어요. 남편과 상의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리는 채팅방에 더 이상 메시지를 올리지 않았어요. 대응 능력을 잃고 조용히 물러나 있었습니다. 지은은 창문 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 모임에서 느꼈던 굴욕이 떠올랐어요. 보조의자에 앉았던 자신, 사진에서 잘린 모습, 화장실에서 들었던 조롱.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이 더 이상 지은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정리되어 가고 있었고 친구들은 각자 사실을 알고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조용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지은은 거실로 나가 명희와 차를 마셨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지역 뉴스면을 넘기다가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역 공장 법정 관리 신청, 직원 월급 못 준 지 석 달 제목 아래에 유리 남편 공장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관리를 맡겼고 직원들 월급도 몇 달째 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피해 신고도 여러 건 접수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지은은 신문을 접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명희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어요. 무슨 기사 봤어?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유리 남편 공장이 법정 관리 들어갔대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체 채팅방을 열어보니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유리가 채팅방을 나갔다는 메시지였어요. 채팅방 멤버 수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남은 동창들도 더 이상 활발하게 대화하지 않았어요. 가끔 한두 명이 짧은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요즘 어때? 잘 지내? 같은 메시지만 오갔어요. 지은은 채팅방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알림도 꺼두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필요 없어.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침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느 주말 오전 지은은 명희와 함께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여자가 배추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봤어요. 유리였습니다. 유리는 가격표를 보며 배추를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리는 순간 얼어붙은 표정을 지었어요. 고개를 급하게 숙이고 배추를 내려놓았습니다. 가게에서 빠르게 빠져나와 시장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유리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명희가 지은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어요. 괜찮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은은 유리가 사라진 방향을 잠시 보다가 시선을 거뒀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상관없어. 지은은 명희와 함께 시장 안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두 사람은 채소 가게에서 배추와 물을 샀고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를 골랐습니다. 평범한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희는 지은의 얼굴을 힐끗 봤습니다. 표정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어깨가 구부정하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편안했습니다. 명희는 굳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에 고등어 구이 해먹자.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준비할게요. 집에 도착해 두 사람은 장바구니를 부엌에 놓고 함께 정리했어요. 채소는 냉장고에 넣고 생선은 손질해 냉동실에 보관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이어졌어요. 저녁 무렵 지은은 부엌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몇 달 전 모임에서 사진 속에서 잘려나갔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가장자리 보조의자에 앉았던 모습, 친구들의 조롱, 포장 봉지를 받아들었던 순간.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달랐어요.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았고 의미 없는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기준으로 살 거야. 지은은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미소 지었어요.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지은과 명희를 보며 제안했어요. 다음 주말에 온천 어때? 가족들끼리 여행 가자.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쉬는 것도 좋겠다. 지은도 찬성했어요. 저도 좋아요. 명희는 휴대폰을 꺼내 온천 숙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후기를 읽고 가격을 비교하며 예약을 진행했어요. 여기 괜찮아 보이네. 예약할게.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계획이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는 날, 지은은 가방을 챙기며 명희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옷장에 걸린 명희의 카디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카디건 안에 담긴 명희의 경력, 선택, 용기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은은 가방을 닫고 명희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어머니, 짐 다 챙겼어요. 명희는 고맙다며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밤이 되자 지은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습니다. 사진첩을 열고 생일 모임에 가져갔던 꽃다발 사진을 찾았어요. 하얀 장미와 연한 분홍색 꽃들이 담긴 단정한 다발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어요. 꽃다발을 보며 그날 이후 일어난 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명희와 함께 모임에 갔던 날, 진실을 알게 된 친구들, 정리된 상황들. 지은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눈을 뜨고 커튼을 열었어요. 밝은 햇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은 침대에서 일어나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동창 모임은 이제 지나간 과거로 정리됐어요. 지은은 더 이상 그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가족, 명희와 남편, 그리고 새로운 일상의 중심을 두겠다고 결심했어요. 지은은 부엌으로 향하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희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남편은 욕실에서 나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오던 그 아침, 지은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명희는 며느리를 위해 나섰던 그날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고 거짓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유리의 공장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투자 피해자들은 하나둘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이제 자신에게 필요한 관계만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누군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게 됩니다. 반대로 묵묵히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고 진짜 힘이 되는 거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